위대한 투자자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런 걸 읽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기업들 밸류 체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유혹이 이제 테마주라든가 급등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그걸 부딪히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사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또 급여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깡통을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투자까지 실패했을 때 그 사모님께서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또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 실패하셨을 때 어떤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때 했죠. 근데 왜 또 다시 하게 되죠? 뭔가 다음에 할 때는 뭐 잘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도 했고 세 번째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014년 다시 시작할 때는 제가 그 대학원 다니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게 과거에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든가 습관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책을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 방법들을 전부 다 바꾸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송두리째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기본적인 제 투자 원칙이 무신분립입니다. 믿음 없이 설 수 없다.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 없이는 그렇죠. 너무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마찬가지로 그 내가 이제 어떻게 피와 같은 돈이 어떻게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몰라,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루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을 갖다가 선정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기업,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가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투자를 집행하고 실제로 이제 제 생각대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시작하실 때에도 나름대로 변화의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어떤 변화한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네 번째가 성공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제가 이제 기업 CEO 분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CEO가 계속 성공을 하고 그다음 실패하는 CEO가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근데 과거가 똑같은 방법을 쓰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래 근본적인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있어서나 혹은 이런 투자 세계에서나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변 환경 탓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모든 거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먼저 변화해야 예. 그 다음에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목표라든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뭘까? 내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고수들의 멘탈을 우리가 장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자주 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른 버핏이라든가 위대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그런 투자관을 갖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펀다멘털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처럼 이제 위대한 투자자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런 걸 읽으면서 예를 들면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만약 그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막성이라고 개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만 파동에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매도 버튼을 누르거든요. 불안하니까 더 떨어질까 봐.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예,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기가 달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수많은 고수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 멘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멘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건 심리 게임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예. 멘탈이라는 게 결국은 이 변동성을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네.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확 30% 40%씩 떨어지면 의심이 가게 되고 아이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러한 그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우리 고수들의 그 방법을 그다음에 그들의 태도를 배우자. 네, 이걸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멘탈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는 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그 성장하는 기업인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저희가 뭐 바텀업 방식이 있고 탑다운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업 사이클을 중점적으로 보되 거기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기업들 밸류 체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다음에 업사이드가 큰 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면 업사이드라는 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예, 기대감을 맞습니다. 가질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가는 뭐 PER 8배, 10배. 근데 내가 이게 앞으로 얼마가 오를 수 있을까? 그 업사이드를 계산하는 방식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작년에 그 삼성 폴더블 폰이 800만 대가 생산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저기 2022년도에 1,800만 대가 생산이 될 거다. 그런 뉴스가 있다라면 그걸 기준으로 그 밸류 체인들의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확하게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면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생산할 건가, 그까지 보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네. 선택하셨던 주식 지금 들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과거. 왜냐면 또 지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그거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한번 사례로 설명해 주시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 국순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순당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재무제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때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유보율이 높고 그리고 조금만 업황이 좋아지고 이제 저기 경기가 살아난다면 매출액도 켜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아마 주가가 상승할 거다 예측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게 맞아떨어져서 예를 들면 그 막걸리를 갖다가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던 게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계산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 이게 결국 업사이드라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가 판단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 투자를 갖다 결정하는 게 적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1년 후에 영업 실적, 이득 예, 이런 맞습니다. 거에 집중하시는 건가요? 2, 3년 후가 아니라? 예, 뭐 2년, 3년까지 내다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다음에 배당도 얼마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분석을 할 때 탑다운 방식과 예를 들면 좀 전에 국선당 같은 경우는 바텀업. 예, 바텀업을 하는 게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국선당 한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집행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골프존 3만 원대 제가 그 투자를 결정을 했던 건데 이제
그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기 GDR이라고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네. 가서 봤더니 굉장히 호황이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요 골프장 수요부터 해가지고 골프 인구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 그 들어오는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피델리티 방식이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투자할 기회를 예. 찾자. 뭐 이런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기업을 분석하거나 예,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어쩌다가 들은 얘기라든가 제 눈으로 확인했던 걸 갖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가감하게 그 투자를 결정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에서도 나오는 그 한 발 앞서 괄목 상대할 기업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실적이 나오면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변화한다 그러지만 이게 변화라는 게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탁탁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이 좀 모를 때 가급적이면 빨리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우리 주식 차트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정배를 된 상태에서 그 바닥에서 사지 말고 그 정배를 무릎에서 사자 얘기 많이 근데 그런 하잖아요. 분들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에서 완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 투자를 결정하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그 해당되는 기업이 IR이라든가 충분히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 활동들을 해줘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오르는 데는 부가시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기업에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군요. 괜찮은 기업을 찾았다고 하면은 네. 그 기업에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무슨 확인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사자 아니면은 바닥 찍는 거를 확인하고 사자 차트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한 발 앞서서 예. 사려고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예를 들면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고 그럴 때가 그때 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이제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좋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예견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주가가 바닥인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예를 들면 본질적인 가치가 100이다 그러면 70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바라보기보다 아예 평가를 못 받고 있을 때 샀다가 그 다음에 많이 오른 다음에 한 70 정도만 돼도 매도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리스크가 적거든요. 레버리지를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우리 그 고수들 예. 그다음에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의 멘탈을 배우려고 노력하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멘탈이라는 거는 잘 오르고 있을 때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샀는데 이게 잡은 게 이게 우리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 다친다 이러잖아요. 예. 더 떨어져. 불안하잖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그 멘탈을 극복하셨나요? 예를 들면 이 회사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투자를 결정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그 가치가 결국에는 인정을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약 제가 2,000원에 매수를 했다. 10,000원이 됐을 경우에 저의 이제 기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10,000원까지 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예. 2,000원에 산 게 1,000원이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일단 또 공부해야자. 아까 그 말씀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가에 대한 그 책들, 마인드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업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업 분석이
돼 있지 않으면 그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렇게 해도 예. 사실 20% 30%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막 그 짜증 나거든요. 그러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일단 이거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저점에서 잡아서 주식수나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매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이 종목 보기 싫거든요. 아 맞아. 예. 한번 그렇게 손실 본 종목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한번 결정했으면 기다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바로 곧바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립니다. 목표 가격 올 때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결정했으면 계속 길게 가져간다.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멘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보통 우리가 모든 거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3개월은 잘 참았어. 예.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50% 가지고 견뎌봤어. 근데 주변의 주식들은 막 펑펑 올라가고 내 거는 계속 마이너스 30, 40, 50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네. 멘탈이 또 흔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건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마음이야 그렇게 들 수 있죠. 다시 한번 내가 분석이 했던 게 잘못됐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기업을 투자하게 된 제가 이제 투자하게 된 그 이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IR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왜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라도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다. 예. 만약에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기간하고 상관없이 1년이 되더라도 이 내가 산 이유가 그대로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30, 50이라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버틸 수 있는 멘탈 이거를 우리 투자의 고수들 보통 그분들 보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멘탈을 배워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자기가 산 가격에서 떨어지면 내가 투자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건데 실패했다고 보죠. 예, 보통.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회사의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려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시니까 개그맨 고혜성 씨가 떠오르는데 예.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산 주식 절대 안 팔고 내가 실패 인정하는 거는 90, 100세 돼가지고 죽을 때 내가 잘못 샀나 봐. 그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급등했던 종목. 그 다음에 테마주, 실적에 상관없이 바이오주들 특징이 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뒤늦게 쫓아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매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 문화 자체가 실적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긍정의 힘으로 돈그릇을 키워라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책에. 이 돈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때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활용하자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에 5천만 원 벌었을 때 15년에 5천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세상에 내가 벌 수도 있구나. 예,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걸 이제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걸 멘탈을 갖다가 잡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 연도도 계속 플러스 수익을 해마다 냈었는데 항상 유혹이 이제 테마주라든가 급등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내 원치가 어긋난 예. 괜히 그러니까 시세를 좀 따라가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딪히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냐 아니냐만 스킬은 하자.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그릇을 키운다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된다. 이거라고 이해될까요? 예, 제가 그래서 그 1억을 벌었을 때하고 10억을 벌었을 때, 그다음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더 벌 수 있다. 예, 더 벌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뭐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돈 벌었다 가면 뭐 좋은 게 없거든요. 아, 맞아요.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연락 오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제 이제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에게도 투자도 권유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투자 문화 자체가 이제 그 버블과 붕괴의 역사예요. 그렇죠. 70년대 이제 건설주부터 해가지고 80년대 금융주, 90년대 IMF와 그 다음에 뭐 IT 버블, 붕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 한 명씩 주식 투자 실패하거나 뭐 안 좋은 경험들이, 주식하면 망한다. 예, 이런 이미지가 확 있죠. 노름과 도박. 우리 투자 문화 자체가 단타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이 자식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너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과에 근무하는 그 분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3억 원 이상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이제 막 그 확산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최저가에 조절하고 4월, 5월 이후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정부 경기 부양책 플러스 유동성으로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의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휘도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전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 자체도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서 수익도 꽤 많이 내고, 저희 이제 형제 자매, 그 제가 7남매거든요. 네. 우리 이제 사촌까지 포함해가지고 7남매가 같이 컸는데 전부 다 주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주변 분들까지도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드셨는데, 아까 이제 그 테마라든가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 이런 거는 이제 보지 않는다, 안 보려고 노력을 한다, 예. 이야기 하셨단 말이죠. 근데 또 책에서 사이클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올라요. 뭐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작년에 아주 핫했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한단 말이죠. 예. 이러한 섹터나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이 커지는 분야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 뭐 AI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그 자율주행,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그렇죠. 산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체인을 분석해서 투자를 잘 한다면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게 내가 초기서부터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한참 오른 상태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비싼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제 경우에는 제가 시뮬레이션 나름대로 했는데, 내년에 좋아질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섹터를 무조건 그 들어가 있는 전체 기업을 다 좋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네. 내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자.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마주, 관련주 뽑아가지고
그 중에 선택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관련주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요즘 개인 투자자 500만 명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뭐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를 사기보다 이제 그 아래에서 삼성전자에 이제 그 납품하는 뭐 소재업자라든가 부품 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장성이 확인되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100% 이상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가에 이제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 대형 우량주, 여기에 대한 안심, 믿음 이런 건데 그거보다는 그 아랫단의 중소형주 여기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도 보지만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도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경우는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형주예요.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시총이라든가 이런 거 구애 없이 충분히 그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상관없이 이제 매수를 결정하고 그 자금을 투입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뜨겁게 투자하고 차갑게 승부하라 책의 저자이시고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0년 채우고 20년 채우. 네, 공무원 20년 생활을 하시면서 깡통 3번을 차시고 4번째 투자로 230만 원을 50억으로 불리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실전 투자자 모시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네. 누구나 또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자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